인사드립니다. 강의 부탁을 받고 좀 놀랬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가 2024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쓴 게 2004년이었습니다. 20년 꼭 지났는데요. 처음 나왔을 적에 한동안 이렇게 뭐 반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조금 읽히기도 했지만 아까 소개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벌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그 여러분들이 요즘 학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예. 뭐 학자들 중에는 요즘 한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중앙대학의 김누리 교수 같은 분 열심히 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좀 한 뭐 그 뒤에는 한동안 꽤 열심히 말씀하셨던 분이 또 성공회 대학의 김동춘 교수 같은 분은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고 종종 그랬었는데 그 이 책 자체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읽히지 않으니까 출판사에서도 그 다시 찍어서 뭐 수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학벌 사회에 대해서 여전히 그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상기시켜서 다시 이제 일종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론장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제가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실은 이거 대중들이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쓰는 학자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냥 대중들이 한국 사회 학벌이 뭐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읽고 흥분하라고 쓴 책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부제가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굉장히 어렵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적인 고찰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원래 이 책을 썼던 의도는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자들 에게 뭐 인문학자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학벌이라고 하는 주제는 적어도 사회적인 현상 이고 사회과학자들이 탐구해야 될 거지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면 이게 학벌 문제가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떤 그 사회의 모순이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원래 늘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론적인 분석입니다. 그게 없으면 온전한 의미에서 이론적인 대안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제대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언제나 뭐 과거의 토인비가 뭐 도전과 응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투적인 얘기도 했지만 생각하면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올 때 그것에 인간이 응전해온 역사가 이제 응답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고쳐야지라고 힘을 쓴다라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쓸데없이 헛심만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 분석, 현상에 대한 분석 그게 없이 이거 잘못됐네. 그 다음에 한차 더 나아가서 야 이거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아무리 용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역사가 그것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오늘날 2005년 봄에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이까지 왔는데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잖아요. 예, 아차하는 순간에 전쟁 직후에, 예? 제가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 제주 4.3의 좌우 대립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학벌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한국 사회 학벌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이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강준만 교수가 서울대의 나라 같은 책을 써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은 그런 종류의 고발이 아닙니다. 고발이 아니고, 학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이 책의 이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지 대중들이 읽으라고 쓴 책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중적인 어떤 계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려운 책을 써놓으면 학자들이 먼저 읽고 그걸 쉬운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인식 또는 한층 더 깊어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리저리 흥분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일반 대중들 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같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먼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집중적인 토론,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보다 더 심화된,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국면에서 한국의 학벌 사회를 분석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점에서 생각하면 이 책은 절판되어 마땅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런 반향이 없는 책이에요.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철학자예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제가 통계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철학 교수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봄학기에는 형이상학을 가르치고요, 가을 학기에는 경제철학을 가르쳤는데, 또는 경제철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20세기 한국 사상사를 가르칩니다. 그럼 형이상학이 뭐예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이런 거 묻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 있는데 왜 없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은 왜 없지 않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절대적인 무이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전공한 건 이런 거 묻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률을 통계를 이렇게 뒤지고 찾아다닐 수 있는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제가 뒤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뒤져서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청소년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현상인가, 그리고 청소년 자살의 대부분이 어떻게 학벌 사회와 맞물려 있는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뭘 기대를 했냐면 학벌 사회와 청소년 자살의 연관성에 관하여 라고 하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는 여기에 학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이건 서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회과학에서 보면 이건 계급론의 문제입니다. 그죠? 계급론의 문제예요. 계급론의 문제여서 사회 계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분화되고 고착되고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게 분석하는 게 대표적으로 사회학에서 계급 이론인데요. 또는 계층 이론 약간 완화되어서 설명을 하면 근데 서양에는 우리와 같은 의미에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걸 가지고 계급이 나뉘는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이 책 첫머리에 어떤 죽음이라고 얘기한 사례 보면 재수를 한 뒤에도 서울대학을 못 가고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학은 못 다니겠다라고 여관에서 그것도 서울대 앞 신림동 여관에서 자살한 젊은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못 들어가고 컬럼비아 대학, 예일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나 뭐 학벌이 좋아야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극단적인 계급적 현상이면 이러냐라는 걸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과거 제도부터 시작해서 양반 문중이 지배하던 나라, 그리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과거 제도였던 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대학의 학벌로 바뀐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계급적 차별의 구조라고 하는 건 서양과는 전혀 다르고 한국의 고유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가리켜서 이 책에서 보면 칠판이 없어서 제가 안 쓰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독토크라시라고는 데모크라시 생각하시면 돼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 민중의 지배, 시민의 지배잖아요. 독토크라시는 독토라고 하는 건 닥터, 같은 어원입니다. 그 라틴어에서 다 파생해서 이제 서양 말에 다 있는 독토라고 하는 건 배운 사람들의 지배입니다. 배운 사람들의 지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현대 사회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조화되었는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책을 썼으면 사회학자들이 이거 보고 분발해서 자극을 받아서 어떤 학벌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더 저보다 심층적으로, 저는 철학자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던졌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동원해서 치밀하게 그걸 분석해 주길 바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회학자들이 이제 학벌에 대해서 쓴 책이 한두 권, 두어 권 나온 걸 보면 여전히 그냥 현상적인 기술 그리고 고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책이에요. 쓸모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부질없는 짓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서 오기 전에 윤수민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메일로 보내주신 걸 보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던 까닭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내셨구나. 내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생각을 이렇게 아주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집어내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런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서양의 교과서에 없는 얘기는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학벌이 서양 교과서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말해 놓은 것에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그 이론적인 네트워크 속에 이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누락되는 겁니다. 시야에서 누락되고,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발췌해 주신다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고요. 어떻든 그게 여러분들께 무언가 한국에서 학벌의 문제라고 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그래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의 행간에 있는 이제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년 전과 20년 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쓸 때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요.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의 문제의식이 이 책을 쓰게 한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벌 문제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과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고려시대 때 그 이래로 계속되어 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얼굴만 바꾸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2004년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어떤 시대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이 이제 군부 독재의 어떤 질곡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한국 사회가 뭐 어떤 사회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 한 사회라고 하는 것 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도 지배 피지배 관계라고 하는 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의 인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아무리 이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형성되는 헤게모니, 어떤 사회의 주도권, 그리고 넓은 의미의 지배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한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87년 이후 일단 한국이 민주화되었는데,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한국을 지배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반드시 물어야 되고, 이 물음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지배 세력들을 좋은 의미에서 선의로 비판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아직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은
사회적인 권력이 한 사회 내에서 과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도 이론의 몫이고 학문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과거와 같은 의미의 군부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 12월 3일 날 계엄이 성공했으면 다시 이제 그리로 갔겠지만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2004년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걸 상상할 수는 없었던 시기예요. 다시 군대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이게 지금 우리가 초현실적인 시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떻든 군부 독재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느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서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자본의 지배를 얘기합니다. 자본의 지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을 학기에 경제 철학을 가르쳤었는데 경제 철학은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는 거였어요. 학생들하고. 예. 형이상학을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읽고 가을에는 이제 마르크스를 읽었는데 저도 평생 마르크스를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본의 지배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한국 사회의 그 사회 구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제 확신입니다. 확신이고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그건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니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명제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죠? 재벌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물러나면 전관 예우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개인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되는 구조적인 그 원리 그리고 그 구조적인 원리가 마지막에는 한국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그리고 그것도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그 작동 원리는 그건 학벌 체제예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학벌 사회라는 말이 일반 명사가 되었고요.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한동안 이제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게 일반 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사실은 전교조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먼저였는데 그 설득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그러니까 이른바 넓은 의미의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건 이 세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만드는 불평등이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그건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는, 직접적인 장치는 학벌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 모인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차별의 재생산, 불평등의 재생산에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당신들이 주범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게 여러 해 동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극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득을 했었는데요. 요컨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두고 보시오. 군대가 떠난 자리에 이제는 학벌이 지배하는, 완벽하게 학벌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육사가 꼭대기에 있었고, 그죠?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법당이라고 말을 했죠. 민주정의당 시절에. 그죠? 육사와 법대 출신들이 합작하는 걸로. 근데 이번 내란 또는 계엄 사태가 보여준 게 무엇인가 하니, 그게 뒤집힌 거예요. 예. 이제 서울법대가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수인들이 육사 출신들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반대로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모습이지요. 그 모습입니다. 예.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이 변호사들하고 이제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밌는 걸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지적인 교만인데요. 소크레스를 소크레스로 만든 게 무지의 자각이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그게 저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인이 박여 있는 거예요. 저는 50이 넘어서 50이 되기 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0쯤 됐을 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은 저희 세대는 일본어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그거 일부러 싫어서 안 했었어요. 나중에 함석은 공부하면서 일본어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50줄의 일본어를 공부했고요. 지금은 다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 까닭은 뭐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깨나 뭐 주워들은 얘기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 그 문제를 풀면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마지막 공부입니다. 실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러 제주에 숨었는데 한 3년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배울 거는 없겠다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다라는 게 뭔고 하니, 사실은 법 안에 다 온갖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다양한 국면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요소요소에 터무니없는 곳에 다 검사 판사 출신들이 가서 일을 망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이 지배해야 되니까, 그게 정당성인 거예요.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의 지적 허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때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은 안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고지 12,000매예요. 7개의 언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로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까지, 마지막으로 한국어. 그 책이 쓸데없이 두꺼워서 좀 무리를 빚었어요. 어떤 기업에서 제일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그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겼다면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달랍니다. 그럼 솔직하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얘기를 해달래요.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러 억만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올 수는 없어서 저는 제주에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하고 다른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먼저 뭐 이렇게 그 강의안을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서로 이렇게 물었던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나 안 할래요 라고 했대요. 거기서 배움에 대한 겸손 같은 거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그게 다 무엇의 폐해인고 하니 독토크라시의 폐해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은, 급제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자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두드러진 천재들이 있잖아요. 네? 정약용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우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플라톤이 꿈꾸었던 철학자 왕이죠. 한국 역사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데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꿈꾸었던 철학자 왕이라고 하는 건 더도 덜도 아니고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철학자 왕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경연이라고 해서 신하들하고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해. 근데 그 전통이 굉장히 나쁘게 변질돼서 온 게 지금 이제 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입시, 학벌과 입시가 있습니다. 이 공부 다 쓸데없는 공부.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게 지난 12월 3일이에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믿기지 않죠. 그렇게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지? 어쩜 저렇게 교양이 없고 무식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꼭 뭐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냥 공정하게 보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당파적으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교 1등에서 서울업대 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작년에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게 약간 무리를 또 빚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오비들이라고 말하면 되는 그룹에서 이제 화상으로 저를 초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KS 출신의 그분이 토론문을 보내왔는데요, 사이버라고 하는 걸 굳이 또 영어로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사이버 시대래요. 사이버를 영어로 썼는데, 그러면 사이버 첫 자가 스펠이 어떻게 돼요? C죠. 그분이 S로 썼더라고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호의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대학 들어갈 때 문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그 당시에 연대 철학과를 들어갔죠. 지금으로 치면 대학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갈 때 연대 철학과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학벌을 안 믿는 겁니다. 제 주제를 제가 과거에 알기 때문에 내가 몇 등 하다가 연대 철학과 들어갔는지 내가 알잖아요. 예비고사 몇 점이었는지.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철학자가 돼 있잖아요. 응? 네, 아무도 저 앞에서 저 앞에서 네,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우스갯소리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벌 같은 거 안 믿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제 이 나이 되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연대 철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내가 딱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빵점 맞는 과목. 전 76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본고사 세대입니다. 빵점 맞는 과목. 예, 다른 건 그래도 이렇게 어찌어찌 쓸 수 있어요.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거 다 어찌어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빵점이에요. 언제나. 그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반년 수학 공부했습니다. 반년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과였는데 공부를 기왕하려면 어렵게 해야 돼 라고 생각으로 이과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 마지막 이과 수학 정석 다 한 번쯤 보셨을 그 단과반에 등록을 해서 저녁까지 이제 학교에서 먹고 도서관에서 있다가 네, 마지막 타임에 이제 가서 듣고 집에 와서 양말도 안 먹고 딱 앉아가지고 그 이제 딱 이렇게 들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해봤어요. 풀고 그러고 잤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하니까 수학 정석 문제가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풀면 틀리는 문제가 없어. 2월달 모의고사.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다시 그냥 놀아버렸네. 아이 뭐 신학과 가려고요 그 당시에. 신학과 가는데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러고 놀다가 마지막에 나처럼 이렇게 과격한 인간은 신학과 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철학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 제가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문과 출신인데 미분 적분까지 다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처음 들어와서는 물리학과에 가서 일반 물리학을 수강을 하고 그걸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제가 그 당시에 공부했던 교과서는 차마 못 버려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책을 많이 버렸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인수문해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인수문해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매불망적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가서 처음에 부전공을 같이 했던 게 신학이 아니라 고전문헌학 더하기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안간힘을 썼던 저거였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86년에 유학 갔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끝까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전공을 하는데 2년 동안 일주 수업 시간이 18시간입니다. 수학 부전공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리스어, 라틴어 부전공 고전문학을 같이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 이제 수업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수학은 내가 가서도 스스로 배울 수 있지만 공부할 수 있지만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는 대한민국에 가면 다시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배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었는데 대학 교수 생활 내내 찔끔찔끔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 모든 걸 다 패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제주 가서. 그러면서 같은 얘기라도 어쩌면 이렇게 가르칠까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문제를 풉니다. 예. 내가
1년 또는 2년만 이 고생을 하면 현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수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과거에 제가 미분적분하고 난 다음에 뉴턴 물리학을 밝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경이롭던 태양계가 왜 원으로 움직이지 않고 타원으로 움직이는지, 왜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는 빨리 돌고 지구가 먼 곳에서는 천천히 도는지, 그걸 수식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증명하는 걸 보았을 때의 그 충격 또는 경이, 내가 1, 2년만 고생하면 다시 그리로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젊은 나이에 판사나 검사가 되고 허구한 난 낮술 마시고 그렇게 60이 되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믿습니다. 탁월함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교육의 실패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왔는데 한국 교육이 실패했다. 딱 한 군데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 공학적인 분야입니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창조성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창조성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왜 창조성이 필요 없냐면 창조성은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게 창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술공학적인 지평에서는 당연히 여기도 조금 더 창조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적인 활동 전체를 놓고 보자면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지 남들이 묻지 않는 물음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창조성은 남들이 묻지 않는 물음을 묻는데 존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뉴턴 얘기했었는데 뉴턴이 되게 만든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는지, 위로 올라가서 별이 되지 않고. 아인슈타인 전기, 제가 예전에 물리학 공부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거저거 뭐 닥치는 대로 읽었던 책 중에 아인슈타인 전기가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원래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학교 부적응자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아이로부터는 어떤 지적인 업적도 기대할 수 없음. 예. 그 뭐 독일, 스위스 이쪽 선생들 참 냉정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개인적인 회고를 할 때 보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기 눈에는 사관학교 교관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 학교를 중퇴했는데 그 이제 엄마가 저기 선물해준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씩 이제 안정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옛날엔 바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20대에 세상을 바꾸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노벨상을 2번씩이나 받을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기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약간 멍청해서 그렇죠. 늦돼서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라고 물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요, 시간과 공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못하면 물질이죠. 어.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약간 회상을 해보시면요, 모든 물리학의 수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시간 t, 그 다음에 거리 s, 그죠?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량 m. 요즘 이제 질량 m이 뭐 에너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든 요 세 가지가 언제나 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물리학의 근본 물음이에요. 그건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영원한 물음이죠. 네.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려고 할 때.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은 꼭 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뭔가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묻습니다. 엄마, 왜? 우주에는 끝이 있어 없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물음을 물을 때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사이 무렵이면 10살 전후로 아이들이 묻는 경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묻습니다. 네. 묻고 다 어른이 돼요. 근데 묻는데 이 물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물음인데, 그죠? 우주선을 타고 무한히 빠른 속도로 나는 우주선을 타고 끝까지 가면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에는 시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물음인데, 이 물음을 묻는다라고 해서 대답해 줍니까? 대답 안 해줘요. 아무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야,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가서 공부해. 대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이 그냥 억압되고 망각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물음을 자기가 약간 멍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물었답니다.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지?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리고 이 끝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뭐 당연히 기본적인 의문이고요. 이걸 처음 물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어렸을 적에 남들처럼 먼저 물었으면 묻다가 그냥 지쳐서 끝, 그리고 잊어버렸을 텐데, 대학에 들어와서 이걸 처음 물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자기가 이 물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계속 탐구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온 거지?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말이 되고 뭐가 말이 안 되는 건지를 주체적으로 스스로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물음을 안 놓은 거예요, 이걸. 물음이 시작된 뒤에 그냥 몇 년 되지 않아서 시간과 공간은 뉴턴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 그럼 뉴턴은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이 텅 빈 역사의 무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과 공간도 물질과 분리할 수 없이 서로 맞물려 있고,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휘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교육이 지금까지 결국은 실패한 지점이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만들어냈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네이버 지식인 옛날로 같으면 물으면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챗 GPT 너무나 진화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겠는 건 왜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머릿속에 뭐 많은 걸 집어넣고 있다라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 쓸모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근데 굉장히 빨리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교육에서 암기예요. 제가 수학 정석을 암기하고 다 풀 수 있었던 것처럼. 뭐 뻔한 문제를 시험 문제 이제 정석에서 보았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꾸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제 때는. 이걸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네. 그다지 달라졌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계속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 때에 비해서 뭐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얼마나 많이 진보했을까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부질없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해서 사람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건 창의성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질문은 단순성 속에 있거든요. 우주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별로 복잡한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무사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뭔가요? 생각하는 게 그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묻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 것이 낯선 사회가 되면 교육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훌륭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넘어가고 이 한국 교육의 내실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입시 교육이 낳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다 좋은데 이 모방하고 그 다음에 계량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잘하죠. 한국인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환 속에서 살아온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뭐 단결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는 세상에 한국인만한 저는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창의성하고 다른 겁니다. 창의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의성은 언제나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창의성이 아니고 스스로 묻는 것에 존립하는데 아까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많은 질문은 실천적인데 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인식하는 것, 그걸 위해서 질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의 문제인데요. 전체를 형성하는 것도 창의성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부지불식간에 지금 전체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죠? 무사유라고 하는 건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무사유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짐승들하고 다른 건 전체를 사유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처음을 생각할 줄 알고 끝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은 이 점에서 이제 실패한 거죠. 모든 사람을 너밖에 없어. 너만 생각해. 라고 만드는 게 한국의 교육입니다. 남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책에는 그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거든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자연이라고 하는 전체이고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사회적인 어떤 전체를 책에서는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끊임없이 주입하는 건 너 그 모든 것이 네가 전교 1등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알고 있지? 잊어버리지 마. 이거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상적이고 도구적인 얘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든 게 저한테는 그 지점이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쟁이 보편적으로 극단화되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 대학에 들어간 그 같은 또래 나이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간 퍼센티지가 14%밖에 안 됐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태반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장으로 일터로 그렇게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는 10명 중에 2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경쟁에 모두가 다 이제 끼어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철저히 이 경쟁의 의식을 내면화해서 어른이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고 그 청춘을 보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염려하는 건 뭐 그다지 중불나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배운 사람의 당연한 교양이었죠. 대학생이 되었으면 그건 당연한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설령 그게 위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이 성경에 있는 말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이상하지 않게 다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기 하나의 생존 그 자체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나왔다고도 다시 돌아가요. 나왔다고도 다시 자기의 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그런 의미에서 원자적으로 파편화된 사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차원에서나 실천적인 차원에서 모두 오늘날 한국인들은 어떤 위기 상황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부침이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학벌 문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예. 내면적으로는 사실 한국인은 전체적으로 콤플렉스 덩어리예요. 콤플렉스 덩어리입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운 학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친한 학생도 있고 미운 학생도 있죠.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걔가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해요. 졸업하면 이겨봤으면 좋겠는데 끝끝내 못 이기고 졸업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전남대학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한 20년 거기는 이제 주변에 그 특히 군단위 이런 데서 이제 온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생들이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 주세요. 예. 근데 뭐 꼭 그렇게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점수, 등수 그것에 매여서 그 청소년 일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상처받은 괴물이 들어 있어요. 제가 요즘은 정말 제가 이 그 학벌 문제에 대한 강의를 얼마나 오래간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이제 엄청나게 자주 온 데를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온갖 얘기를 다 들었는데 슬픈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 뭐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책에 제가 썼던 이 책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아파트 베란다에 목을 매어서 죽은 사건 있었는데요. 제가 강연을 갔을 때 그 집, 그 가족, 직계 가족은 아니고 반계 가족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학벌 문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그 현상하는데 그 집은 철도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그 유서에 보면 왜 어른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나는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있어요. 근데 그냥 와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싶은데 그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였어. 엄마도 맞벌이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부모가 다 그렇게 이제 나가 있는 저거니까 집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학원을 계속 여기 끝나면 저기 여기 끝나면 저기 계속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꼭 이게 뭐 예? 아이를 그냥 입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뭐 했다라기보단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또 다른 한 번은 서울대 인문대학 학부모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남편은 고시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고 아들이 외고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대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언가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들이 이제 외고 졸업하고 기대했던 대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인문대학의 영문과에 입학했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날 즈음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말하자면 문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입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그랬겠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병이 그냥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3학년이 됐는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 3학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너무 슬픈 얼굴로 강연을 마쳤을 때 저한테 나와서 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그런 병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었겠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지금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 나는 어째 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물음을 묻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춘기는 그거 하라고 있는 주어진 시간인데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거 고민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사춘기잖아요. 근데 그걸 물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물음이 밀려오는데, 네? 아버지처럼 고시해. 너 머리 좋으니까. 그때 대답이 그거였어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이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무슨 대답을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제가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루 저녁에 우시라고 마주 앉아서 혹시 눈물 속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질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그것이 우리의 의사소통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전부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무시받아서 그래요. 그 수학 문제 하나 풀고 못 푸는 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우리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른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자부심 이런 거 느껴보지 못하고 어른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시험을 치고 와서, 시험이 있는 날은 일찍 끝나죠. 학교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시험 이렇게 아마, 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요것만 기억이 납니다. 몇 등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2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 뭐라? 2등하고도 잠이 오냐 너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말씀이 엄청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등 했다고 잠이
잠이 안 올 이유가 있냐?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길래? 논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그게 무슨 인과관계길래 2등 했다고 잠이 오냐는 질문을 받아야 되냐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옆에 계시다가 좀 민망했는지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 사살. 너는 2등하고도 밥이 넘어가냐? 저는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저런 얘기는 다 웃기는 소리다. 논리적이지 않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열등감을 느꼈던 대상은 언제나 도덕적인 열등감밖에 없었어요. 예. 아, 저건 참 훌륭하네. 내가 흉내내기 힘드네. 근데 대개는 그렇게 못 커요. 대개는 못 큽니다. 사회에서 주의 반대로. 주의 반대로 등수에 따라서 자기를 이제 스스로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가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평생 가요. 근데 나 좋은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요. 이게 너무나 빨리 지금 진전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디스토피아를 볼지 우리 아무도 지금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요, 사람이 하는 어떤 정신적인 노동에 관해서 볼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너무 그것도 극단적으로 능가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우주 내에 있는 별이 아니라 원자보다 더 많대요. 바둑판 돌이 한 점에 놓일 수 있는 돌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바둑판 이제 전체 한 점에 놓일 수 있는 경우 수가 아니죠. 나 왜 이러나? 바둑 판 전체의 기보가 늘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의 수가 우주 내의 원자의 숫자보다 더 많대요. 분자도 아니고요, 별도 아니고 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잖아요. 정말 운 좋게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요. 그것도 이세돌이니까 가능했겠죠, 그죠? 그러면 어지간한 의미에서 암기와 계산, 우리가 배우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수능 잘 보기 위해서는 암기하고 빨리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AI를 이겨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육체노동을 많이 대체했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이런 거 묻고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기획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 자동차 만드는,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새로운 어떤 뭐 노사 상생 모델에 입각한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 뭐 그런 걸로 이제 광주시에서
기획을 할 때 제가 그거 이제 같이 들어가서 기획을 하고 입안을 했는데 그 무렵에 여기저기 자동차 회사를 가봐요. 깜짝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가면 처음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무엇이 놀라운 거 아니?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 큰 공장에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커덩 쿵 이 소리만 들려요. 사람이 보이는 곳은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보입니다. 눈으로 사람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물론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적인데 독일에 갔을 때는 거꾸로 사람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여기는 아직도 좋게 말하면 인간 중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동화가 덜 됐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폭스바겐 공장 줄인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 못 이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독일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 못 이겨요. 직접 타보고 몰아보고 그러면 저는 독일 차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누가 그 독일 차 뭐 어지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좋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그러면 독일 차 어지간한 게 좋은 거 가지고 와서도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앉아서 운전을 해보면 승차감부터가 너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블루칼라의 문제지. 역시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는 화이트 칼라야. 이러면서 느긋하게 있던 사람들에게 쓰나미처럼 이제 AI 파고가 덮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야 돼요. 뭘 잘할 수 있지? 라고 물으면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암기와 정보의 축적에 관해서 보자면 도무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해야 될, 이게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무엇이 굉장히 이걸 결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때 그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해야만 되었는데요.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구나. 대학에서도 사람이 필요 없구나. 가르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계로 대체해도 되겠구나. 네? 대체해도 돼요. 뭐 생동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대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때요? 챗GPT한테 질문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진화해서 계속 쌍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이제 아내 다 이제 넘겨줬더니 아내가 그걸 묶어놓겠다라고 해서 저기 은행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창구로 가지 않고 저를 창구로 안내하지 않고 저와 아내를 화면 앞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상담사가 딱 떠요. 지금은 그 상담사가 진짜 상담사 같아요. 저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챗봇인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 상담사가 이제 전화로 하는 거 말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중앙에서 상담사 한다고 하더라도 말단 이제 지점의 창구의 직원들은 조금씩 불필요해질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임대료부터 큰 거잖아요. 은행 지점을 유지하는 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은행 지점이 지금 얼마나 많이 현금 자동 지급기로 대체됐습니까? 은행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나는 변호사니까, 나는 뭐 고급 직종, 나는 의사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제주에 사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병이 나면 계속 뭐 서울대학 병원에 오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AI 시대가 도래해서 어지간한 거 그냥 화상을 통해서 그거 보이고 진단받고 할 수 있는 게 될 때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점점 더 인간이 하는 일은 보조적인 일. 마치 제가 며칠 전에 제주에서 은행에 갔을 때 저희를 안내해 주신 직원분이 저희를 화면 앞으로 안내해 주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 화면 앞에서 처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의사도 세계 최고의 의사가 빅브라더처럼 베스트 닥터로서 이제 화면에 딱 있으면서 자, 말씀해 보세요, 보여 보세요 라고 할 때 그 모든 기계 진단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런 걸 보조해 주는 역할 말고는 어쩌면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의미의 주체적인 어떤 결정권자로서 그런 의미의 의사로 일을 하는 건 어쩌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계를 사람보다 더 신뢰하게 될 테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학벌의 굴레에서 조금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위기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오면서 그 얘기를 꼭 해야지. 20년 전과 지금이 바뀐 게 뭐냐. 그때는 육사가 위에 있었고 서울법대가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법대가 위에 있고 육사가 아래에 있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꼭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출산율 저하예요. 다 느끼시죠? 애들 안 낳는 거? 네? 작년에 0.62였습니다. 재작년 통계. 작년에 조금 올랐다고 해요.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한 60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자들이 길어야 50년, 빠르면 30년 안에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을 위해서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점차적으로 줄어야지. 그죠? 이건 정말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는 저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실은 이 학벌이 만들어내는 지옥도인 거잖아요. 애들 키우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소득으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택하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주 가서 수학 학원에 가지 않았겠어요? 왜 하냐? 수학 배우려고요. 고등학교 수학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검정고시 치실 거예요? 검정고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니 검정고시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하고 똑같이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랬더니 쭉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니 책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걸 그냥 푸세요.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지가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책 사서 집에 와서 열심히 풀고 있는데 근데요 단과반 수학 30만 원. 그것도 제주에서
제 아는 어떤 의사 부인께서는 공부하라고 옛날 팽팽 노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전교 거의 꼴찌 그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였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주고 맞춤으로 성적을 올려주는 그걸 학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반년 만에 전교 10등 안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지방 의과대학에 뭐 다 요새 그 정도면 이제 뭐 5등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제 의과대학 가는 건 큰 문제 없으니까 저걸 이제 병원을 이어받아도 되겠다. 자, 이게 한국의 이제 풍경입니다. 그래서 단과반 이제 이거 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찾아갔을 때 수학 매일 이렇게 와서 문제 풀고 그 다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쌤이 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이렇게 혼자 저처럼 내가 죽어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분이 당신 같은 분이면 그냥 여기 와서 애들하고 그렇게 자꾸만 방해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책 소개해 줄 테니까 하세요. 와서 별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거 없으니까 그 30만 원 아꼈습니다. 제가 피아노 레슨도 이제 피아노도 계속 해야 되니까 피아노는 20만 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건 서민해져요, 그나마. 근데 한 과목에 30만 원 이하 생략입니다. 한 과목 가지고 다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이켜 보셔도 될 거고 주변에 보시면 다 뭐 이 얘기가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아이를 못 낳게 만드는 으뜸하는 이유죠, 사실. 감당 안 돼요. 둘부터는.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아직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모이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셨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선의 더해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것도 이겨냈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룬 이 성과를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룬 이 성과가 실은 그 성과 속에 그 성과의 원리가 자기 파괴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독일 탱크보다 더 좋은 탱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냥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제주에서 한림항이라고 하는데 그 옆 마을에 사는데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협재해수욕장의 옆에 있는 항구가 한림항인데 제주에서 제일 큰 어항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방 같은데 또는 식당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배를 타는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20대 다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안 가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배를 타는 이제 사람들도 20대는 다 외국인이고 그 가판 위에서 그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사람들도 다 외국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불경기에 다 떠나버려서 그렇게 한동안은 버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세계 시민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같은 인종주의는 학벌주의밖에 없어요.
피부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종주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새로운 미션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출산율이 저하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반생명적인 사회로 만들어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자는 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학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제 얘기는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학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개혁 한다고 막 이렇게 부산을 떨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사교육부만 올리고 부모들만 귀찮게 만들 뿐입니다. 뭐 개혁한다고 해봤자 그 까닭이 문제는 대학의 서열에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아무리 뭐 손댄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을 건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대학을 손을 봐야 됩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대학 평준화를 해야 돼요. 대학을 평준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뭐 노벨상도 별로 못 받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독일 얘기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독일의 황금 시대는 이 대학 평준화가 만들어낸 저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그냥 2차 대전으로 다 최고의 학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죠.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제 쇠락에 들어서긴 했지만 일단 그 서양에서 대학 제도를 얘기하면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19세기에는 뭐 자본주의 발전해서 후진국이었다가 19세기 말 19세기 말 옆에 이미 영국을 추월하거든요. 독일 경제 규모가. 그게 대학의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때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 유럽 전체에서 배출한 화학공학 박사의 절반이 독일 뮌헨 대학이 배출한 사람들이에요. 뮌헨에서 배출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독일의 발전은 19세기 대학의 발전하고 같이 간 거예요. 19세기 독일 대학의 발전이 독일이 그 전까지는 후진국이었거든요. 독일이. 산업혁명도 늦었고 독일 통일도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럽에서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지금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건 대학의 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학이 독일에는 평준화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대학을 처음 우연히 거기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닌데 갔다가 1년 동안 거기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괴팅겐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들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갔다가 거기서 편지를 써서 교수를 찾아서 프라이부르크, 그 환경 도시로 요즘은 유명한 하이데거 또는 후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있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반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라틴어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게 마인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사실은 괴팅겐 대학이나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훨씬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마인츠 대학으로 간 건 교수 찾아간 거예요, 교수 찾아서.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교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돌아다녀요. 이게 가능한 건 대학이 그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거죠. 네. 평준화되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있는 대학을 어떻게 평준화해요? 라고 이제 물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수능 변별력을 확 낮추어 가지고요. 만점이 10% 나오게 10%만 만점 나오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우수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학에서는 불평을 하겠죠. 도대체 왜 더 얼마나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거기서 추첨하세요. 10%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학생들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네? 예비고사 340점 만점이었죠. 저 때. 제가 고작 230점 받은 지진아입니다. 서울 커트라인이 198점일 때 저는 간신히 그 커트라인에 넘긴 230점 받아서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학자 되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중고등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10% 안에 들어가거든요. 놀면서 공부해도 돼요. 머리 좀 있는 아이들은. 비로소 소설책도 있고 철학책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과학책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나이 20이면 독립적인 철학자예요. 네? 독립적인 철학자입니다. 고봉 기대생이 20대에 머리가 허연 퇴계하고 논쟁을 할 그런 시대가 다 너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다 아인슈타인이 뭐 30 넘어서 뭘 했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20살에 가지고 평생 먹고 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20대 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공부를 20년 동안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학 들어오면 그걸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누가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학 철학과를 가요? 누가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 수학과를 가냐고요? 그냥 점수가 거기에 맞으니까 그냥 어찌어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게 미안하니까 요즘은 무전공제로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거냐?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는 텅 빈 머리로 대학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 그때부터 찾는데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허무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그 이른바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는데, 네. 그거 문제예요. 변별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동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보고 어떻게 뽑으라고요? 그러면 추첨하세요.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데는 정원을 둘 필요도 없어요. 정원을 왜 둬요? 정원을 왜 둬요? 제가 신학 공부 부전공으로 하러 1학년 강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약 성서를 어떻게 읽고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강의입니다. 물론 그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초보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엄청나게 이제 꼼꼼하게 그걸 처음에 훈련시키는 건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한 10명 앉아 있어요. 교수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 어디서 저기 시험 봤어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봤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봤다? 저는 대학에 와서 했어요. 쭉쭉쭉. 저 같은 이물질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교수의 표정은 저 인간은 분명히 그리스어도 모르는 놈인데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제 물어봐요. 실제로 돌아가면서 저는 아직 안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출입문은 저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원어로 못 읽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그냥 얼기설기 읽으면 안 돼요. 시험에 통과한 자격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차례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이제 딱. 저는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무기력다짐이에요. 그냥 수능 공부해서 나 들어왔으니까 이게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학, 이런 나라 택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고하니 대학은 원래 학부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뭐만 빼고? 공대 빼고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는 공대가 없습니다. 그건 따로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공대에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에 공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프린스톤을 만든 거예요. 원래 유럽의 대학에는 한국어로 말하면 물리대학 이게 전부입니다. 도대체 대학에 무슨 음대가 있어요? 미대가 있고 체대까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기가 막힌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 철학과가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철학과는 분필하고 칠판만 있으면 되거든요. 철학과가 1년에 1원을 쓴다. 그럼 수학과는 한 10원 쓴다고 생각해요. 공대는 100원 씁니다. 돈이 말하는 시대에 철학과는 이물질이에요. 철학과라고 하는 건 이제 넓은 의미의 순수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물구나무선 세계입니다. 연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방식 자체가 다른데 다 거기 이제 지금은 기술공학적인데 다 맞추어야 되는데 이게 대학이 정말 더는 대학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학은 박사 만드는 게 대학이에요. 박사를 만드는 게 대학입니다. 아니 교양학부 1년 그거 독일은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13년이에요. 13학년까지 마치고 대학에 들어오고 대학에서는 바로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공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마치는 게 원래 박사예요. 독일도 대학이 대중화되면서 석사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취직하기 위한 그 과정은 이제 마치고 나서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너는 석사까지. 근데 그 별 의미 없어요. 박사를 하지 않으면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학부 과정만 가지고 순위도 매기고 닥달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사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유학 가라고 그래요. 아직도. K자가 붙으면 뭐 다 좋은 게 지금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치 때문에 약간 뭐 모양이 구겨졌지만 아직도 한국의 대학은 물론 요즘 뭐 지방에 있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전남대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들 많고 유학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게 특히 기술공학적이고 이런 쪽으로는 많이들이 이제 대학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학의 본래적인 목적은 순수 이론,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3, 4년 더 공부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철학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도 자괴감이 드는 게 뭔고 하니 근데 학부 졸업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철학을 가르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학은 가능해요? 물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철학이 조금 더 힘들기는 해요. 근데 사범대학
따지고 보면 전공 3년 더 공부하는 거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나 풀고 앉아 있는 거죠. 네? 문제나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학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문 전수로서의 교육.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학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부 졸업하고 나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하고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 써서 취직하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실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학을 운영하는 까닭은 그것은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정신적인 발전의 프론티어들을 길러내기 위한 게 대학이지. 그게 대학이지. 그냥 너 뭐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 취직해서 너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고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럼 대학 평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게 지금 대학에 다른 건 평준화, 학생들이 들어가는 성적은 평준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교수들은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들은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른다라고 하는 건 대학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수 학생 사이의 1대1 관계가 키우는 겁니다. 제가 선생 찾아서 대학을 2번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어디서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전공, 예를 들어서 칸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 그럼 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 다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해보니까 한 번에 5 이상은 그건 너무 부담이에요. 박사과정에 제가 처음에는 광주 왔을 때 너무 이렇게 그때는 저도 꽃미남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야구팀을 만들고도 저게 남았어요. 후보 선수가 남을 정도로 대학원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 간신히 6명 박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철학과 교수들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하나의 학자를 만들어내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온갖 줄다리기를 하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네.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수 말 고분고분 안 듣습니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럼 교수가 그 학생을 패서 이렇게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계급장 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대학원 들어와서 박사 만들 때까지 10년 이상을 줄다리를 하는 거거든요. 진이 다 빠집니다. 마지막에. 근데 교수들은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서울대학이라고 해서 더 훌륭한 교수고 전남대학이라고 해서 더 모자란 교수가 아니에요. 실은 상황은 거꾸로입니다. 서울대학은 공채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공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엄격하게 공채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 국립대학은. 근데 서울대학은 공채하지 않습니다. 지네들 교수들끼리 합의해서 뽑고 싶은 사람 뽑아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개는 자기 후배들 중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엉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특정 학과를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면 정부가 각 교수의 연구 업적에 상응해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생활비를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게 되면 이건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기본소득
투자로서 거기서 이제 1000명의 시인과 소설가 중에 한 명의 한 강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문과 예술이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그래서 뭐 저는 철학과는 거기서 빼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돈을 쓰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 기생충들이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대학에서 순수 학문으로 고군분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그 각 지도교수의 저거에 따라서 연구 실적, 업적 뭐 그건 계량화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수의 대학원 지도 학생들을 당신이 마음대로 이제 저걸 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결국은 분산되게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대학 들어갈 때는 변별력을 낮추어서 그냥 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은 학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펼치고, 그러면 달라지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알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낼 테니까 남은 시간 잠깐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